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이고요. 날씨 제일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주말 동안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제주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오늘부터는 전국이 직간접 영향을 받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상암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인데요. 따라서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배수시설을 미리 점검하시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을 잘 고정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550km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최근접 시기는 오늘 자정 무렵 제주도 부근을 지나 내일 오전에는 경남 남해안에 접근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까지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 그 밖의 지역에는 시간당 50mm 내외의 물폭탄이 바람과 함께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600mm 이상, 남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에는 400mm 이상이 내릴 텐데요. 이 지역에는 태풍 매미떼와 맞먹는 초속 40에서 60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전해상에서 높은 물결이 일겠고 특히 만조 시간대에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1.1도, 광주는 23.9도, 부산은 25.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3도에 그치겠고 대전은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우려가 크실 텐데요. 모레인 수요일부터 추석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역대급 초강력 태풍 흰남노 국내 상륙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하면서 북상하고 상륙할 전망인데요. 태풍의 강도는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 흰남노는 오늘 오전 5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5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1km로 북진 중인 상황이고요.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49m에 이르는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최근접 시기는 내일 이른 새벽 제주도고요. 같은 날 아침에 경남권 해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태풍은 북상하면서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던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 그래요? 네, 이번 경우는 좀 다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흰남노 경로상 이 바다 열 에너지가 이 태풍이 발달하기 충분한 수준보다 20% 정도 많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도 흰남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건조한 대기 상승 제트기류는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요. 대기 상하층 풍속차는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흰남노가 세력을 키우는데 현재로서는 방해되는 요인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보다 흰남노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 그리고 간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제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은 지금 피해가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4일 일본 매체에 따르면요.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일본 당국이 발령하는 5단계의 이 태풍 경보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레벨 4에 해당하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네. 강풍과 폭우로 인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발생을 했고요. 가로수가 꺾이거나 목조 지붕의 지붕과 이 벽 일부가 날아가서 파손되기도 하고 또 노인들이 강풍에 밀려 넘어지면서 팔이나 머리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전후해서 이 태풍 흰남노의 간접 영향권에 제주가 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주택 마당과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인근 지역 도로의 하수구 막힘 현상이나 차량 고립에 대한 신고로 잇따랐다고 합니다. 네,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리는 흰남노.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응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풍이 불 때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이 창문이 깨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창틀과 유리창 틈새가 없도록 종이나 천으로 보강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유리를 창틀에 테이프로 고정을 하게 되면 바람에 덜 흔들리게 되고 유리창 전체에 테이프를 X자로 붙이거나 안전필름을 덧대면 강풍으로 유리가 깨져도 사방에 파편이 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상수도가 중단될 것에 대비해서 물을 받아두셔야 하고요. 비상용 조명은 양초가 아니라 손전등이나 휴대전화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집을 비우게 된다고 하면 가스를 반드시 잠그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연 현상 앞에서 참 사람은 한없이 작아지죠. 아, 그럼요. 예, 그런데 또 인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추석 선물 세트 중고거래 급증입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지난주부터 다양한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물가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되니까 명절 선물로 받은 햄 세트라든가 홍삼 세트 같은 것들을 되파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소나 과일, 고기 같은 기본 식자재 값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제수음식 장만 비용도 같이 오르게 되니까 필요 없는 선물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면서 여윳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사용하지 않는 추석 선물 세트를 되파는 것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보통 많이 거래가 되는 게 방금 말씀 주신 뭐 햄이나 참치 이런 것들이에요? 네,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거래되고 있는 선물 세트 종류 말씀하신 것처럼 햄이나 참치 더해서 홍삼, 조미료, 생활용품까지도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격대는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가 줄을 이루고요. 대부분 상품이 온라인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빠르게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은 역시 햄 세트라고 하는데요. A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고거래 검색어 순위에서 햄 세트가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 B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과거 연휴 선물 세트 판매를 분석했더니 햄, 식품, 또 건강식품, 육류, 생활용품 순으로 흔히 거래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는데요. 명절마다 햄 선물 세트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이 중고거래 플랫폼 B에서는 아무래도 이 플랫폼 자체에서 직접 구매자로 나서서 이 이용자들의 햄 세트를 구매를 해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선물 세트를 사고 판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A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자 A씨는요. 추석 차례상 준비에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한테 들어온 선물 세트를 중고시장에 내놓아서 팔았더니 28만 원의 여윳돈이 생겨서 한시름 벌었다 이렇게 좋아했다고 하고요. 네. 또 온라인 최저가보다 아무래도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할 수 있다 보니까 평소에 먹고 싶었던 햄이라든가 참치, 냉동식품 이런 식품들 자취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어서 자취생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거래해선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홍삼액 같은 건강기능식품은요. 중고거래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인 간 중고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거래 완료 건들이 검색이 되고 진행 중인 거래 건들도 검색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 중고거래 플랫폼들에 따르면 홍삼 캔디 같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그런 항목도 있기 때문에 이 홍삼이라는 키워드 자체의 검색을 아예 막는 것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군요, 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합법 대마밭 알고 보니 불법 배후입니다.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고서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대마초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마를 키워서 불법 매매한 일당과 흡연자와 구매자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뒤에서는 네. 쉽게 말해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 양이 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경찰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한 30대 A씨와 판매책인 50대 B씨 등 2명이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대마초 29.3kg, 시가 29억 원 상당이 지금 압수가 됐다는 상황입니다. 와. 이게 지난해 전체 대마 압수량 49.4kg의 절반 이상이고요. 무려 9만 7천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또 경찰이 재배 중인 대마 691주도 같이 압수를 했는데 이것들은 최소 10kg 이상의 대마초를 얻을 수 있는 양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9만 7천 명이 흡입할 수 있는 대마초가 유통될 뻔했다. 아유, 아찔한 상황인데 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몰래 빼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A씨는 일단 이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이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6일까지 경북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마를 재배하려면 일정한 요건 하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종기인 5월과 수확기인 11월에 이 각각 한 차례씩 재배 면적과 생산량, 생산 현황, 수량 이런 것들을 감독관청에 보고를 하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요.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 대마 잎부분, 대마 초부분은 공무원이 참관한 가운데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A씨는 감독 기간이 1년에 2차례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재배량, 실제 재배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그런 점을 악용을 해서 이 폐기 차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무려 30kg의 대마 잎을 몰래 수확해서 숨겼다고 합니다. 네, 허점을 노린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A씨의 범행이 밝혀지게 됐어요? 흡연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A씨 일당이 이 수확한 대마를 소분하고 말려서 소분한 뒤에 이 SNS상에서 판매글을 올렸고요. 실제로 1kg 정도는 수도권 일대에서 팔아 넘겼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매자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까지 제조해서 무상으로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대마초 흡연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수사를 벌여서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 L씨 일당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걱정하지 말고 일단 갖고 와. 들어줄게 너무 많아도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닌 갖고 싶은 거 아닌 if you want me not I do Doesn't matter anything 상관없어 나는 fine What should I do 뭐를 원하든 Going anywhere 예, 최근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더 핫한 경제 박수림 씨 또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첫 번째부터 갈까요? 예, 기업들의 모든 전략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고객이죠. 고객으로 시작해서 고객에서 끝난다고 하는데요. 고객을 조금이라도 더 만족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활동 아주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고객의 삶을 더 가치 있게 고객 중심 경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입니다. 네, 고객 중심 경영하면 그냥 단순히 고객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식의 경영은 또 아니라면서요? 아, 진짜 중요했죠. 옛날에 고객이 왕 이런 게 그렇죠. 엄청 최고죠.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그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알면. 그 예시 중에 하나로 디스플레이 제조사로 유명한 회사죠. L사가 투명 OLED를 선보인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투명 OLED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죠. 화소소스로 빛을 내는 OLED의 장점을 극대화한 기술인데요. 기존 유리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좀 투명도가 높으면서도 얇고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고객들의 니즈가 높은 만큼 L사는 이 투명 OLED 기술을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고요. 그 결과 2019년부터 투명도 40%의 55인치 투명 OLED를 상용화해서 현재 이제 대형 투명 OLED는 전 세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단독이에요? 단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TV에 쓰는 그 대형 OLED가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네, 맞아, 그렇습니다. 맞아.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화면이 투명해서 뒤에를 볼 수 있으면 공간 활용도 굉장히 잘해서 쓰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 바로 맞히셨습니다. 투명 OLED는 쇼핑몰이나 상업 공간 이런 데 대형 스크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하철 같은 모빌리티부터 사무 공간, 또 홈 인테리어, 디지털 아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토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가령 뭐 쇼핑몰에 투명 OLED를 적용하면요. 투명 쇼윈도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고객이 디스플레이 너머에 놓인 제품과 디지털 정보를 동시에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서 5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제과점에서 투명 OLED 38대를 이용을 해서 간판과 스마트 매대, 또 아트월을 설치했고요. 마치 이게 미래 매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네, 저도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원하는 제품과 그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쵸.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 니즈 파악을 제대로 한 게 이게 정말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다 물가가 비싸니까 소비 트렌드가 가성비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성비 높은 상품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대형 할인점 이사에서 자체 브랜드죠. N브랜드,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상품을 출시해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느냐? 자, 이사가 지난달 30일 자사의 성수점을 기준으로 가격 비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생수나 김치, 물티슈 등 25개 주요 상품의 N브랜드 가격이 자사 지점에서 품목별 매출 1위 달성한 상품의 가격보다 평균 46%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5개 주요 상품을 전부 N브랜드 상품으로 구매할 때는 83,540원이 드는 반면에 같은 항목의 타사 상품으로는 158,720원이 들었습니다. 엄청 저렴하죠. 그렇죠. 요즘은 뭐 내 네. 월급 빼곤 다 오른다고 네.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좀 저렴한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확 싼 물건을 보면요. 네. 이 회사는 이러고도 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쵸. 기업 매출은 어떻습니까? 안 남으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소비자들의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N브랜드 매출도 오름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N브랜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고요. 이것은 지난해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9.2% 늘어난 데 이은 성장세라고 하는데, 자, N브랜드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체감하는 그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속해서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그 모바일 메신저도요.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24시간 뭐 거의 달고 사는 메신저 있잖아요. 네, 바로 그 대표적인 IT 기업입니다. K사는 최근 오픈 채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면서 사용자 중심의 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K사의 메신저 같은 관심사를 지닌 사람끼리 채팅방을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이 오픈 채팅의 진입점을 기존의 메신저 플랫폼에서 포털 검색까지 넓혔습니다. 또 채팅 탭 상단에는 오픈 채팅 바로 가기를 넣기로 발표를 했고요. 검색의 오픈 채팅 진입 구간은 뭐 드라마, 또 스포츠, 연예 이렇게 점차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픈 채팅은 친구 뭐 추가 절차 이런 게 없어서 없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활발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픈 채팅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K사의 오픈 채팅의 인기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뉩니다. 코로나 전이죠. 2019년보다 지금은 76% 정도가 좀 늘었다고요. 많이 늘어난 거죠. 많이 늘었네.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필요 이상으로 관계를 맺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MZ세대의 특징인데요. 네. 또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소통도
사용자 유입에 더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K사의 새 사령탑이 된 남궁훈 대표. 가장 먼저 주목한 것도 오픈 채팅의 성장 잠재력이었는데요. 남궁 대표는 앞으로도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끼리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로 K-유니버스라는 청사진을 내놨고요. 그 첫 단추가 오픈 채팅을 활용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픈 링크를 별도 앱으로 국내에 출시해서 기반을 다지고요. 또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예, 예전에는 무조건 고객은 왕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그렇죠. 미리 아는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네요. 네. 예,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한 소식부터 갈까요? 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핫한 자동차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차차차 핫클립 첫 번째 영상. 위험에 노출된 운전자입니다. 노출된 운전자. 노출의 네. 계절도 아닌 늦여름에 진짜 이거 눈살 찌푸려지는 노출을 감행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 강남의 새벽 2시 도로입니다. 자, 저 앞에 뭐가 있어요? 갑자기 두 팔을 벌리면서 뭐죠, 뭐야? 저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저렇게 위험해. 상반신을 탈의하고 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겨우 피해갔거든요, 저 네. 사람은. 피해가는데 그치지 않고 뭐 또 뭘 했나 봐요, 뒤에서. 참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피서지 아니 해변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강남입니다. 왜 우통을 벗고 저기 도로변에서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차가 지나갔잖아요. 네. 그냥 잘 발견하고 지나갔으면 고마워해야 될 것을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니까 네. 남성이 차량을 응시한 채 비키질 않았고요. 옆으로 지나가니까 갑자기 차량을 막 이때 주먹으로 막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남성의 신원이 누군지 네. 또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그 남성을 코앞에서 발견하고 멈춰섰으니까 다행이지. 맞아요. 속도가 나서 그냥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새벽 2시에 도로 한복판에 아유.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누가 못 하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그러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밤에 운전하다 보면 저분 가끔 이제 보잖아요. 가끔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저분이 이제 서 계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어떤 분이 아예 들어 놓는 것도 봤어요. 맞아. 차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네. 비껴가지고 왜 그래 했더니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무슨 쌩쌩 달리는 그런 데서 만약에 누워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운전할 때 방어 운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 내가 정말로 이 교통 그 법규를 잘 지켜도 상대방이 과실할 걸 예견해서 운전해서 이제 사고를 막는다는 건데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우리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났을 때 이 두 가지를 봐요. 네. 실제로 2016년 새벽에 어떤 지하철도를 운전하고 있는데 지하철도가 끝나는 지점에 어떤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던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거기서 알아요? 검은 옷을 입고. 네, 그래서 중상이 입었거든요. 네. 이 경우에 무죄 선고됐어요. 아니 검은 옷을 입고 새벽에 지하철도에 그렇지, 사람이 있을 맞아. 것이라고 도저히 네. 예견할 수가 없잖아요. 또 심지어는 심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횡단하는 사람을 쳐가지고 중상 입힌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무죄 선고했어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었고 네. 설령 그 사람을 봤다 하더라도 네. 이건 어떻게 뭐 회피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단에서 만약에 사고 나면 그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식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상식선에서 지킬 건 지키면 되는 건데 참 이건 뜻밖의 사건입니다. 어이없어. 어처구니 없네요. 너무 위험한. 네, 다음 영상은요.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을 이걸로 테러를 벌인 남자. 대체 왜입니다. 이것으로 테러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진짜 이거 목적도 없는 그냥 묻지마 테러였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자,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남성이에요. 자, 나와요. 나오는데 네, 뭘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뭐야? 더 높게 들더니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얗게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화기, 소화기. 저게 바로 소화기였어요. 소화기. 충격을 받은 소화기 당연히 새하얀 분말 다
사방으로 내뿜었고요. 블랙박스 영상의 주인공인 차주 A씨의 자동차 앞유리도 다 분말가루로 뒤덮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 분노 폭발인가? 아, 옆에 사람도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저 사람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다행히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저분이 다쳤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화기 분말가루가 차에 덮이는 피해를 입은 차주가 있었잖아요. 이 차주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남성의 가족과 연락을 했는데요. 네. 아니, 이 가족들 문제를 일으킨 영상 속 남자와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남자가 하도 사고치고 다녀서 관여하지 않고 싶다. 이런 어떡해.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해요. 세차비만 받고 문제를 끝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A씨였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도 아이가 있는데 괜히 이 집에 찾아갔다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걱정인데 경찰에 신고해도 되느냐 하면서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었으면 당장 신고를 했을 텐데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했다가 보복이 좀 두려워서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뭐 같은 아파트, 동네 주민이면 네, 맞아. 충분히 찾아올 수 있겠다 이런 뭐 그렇지, 위험한 그렇지. 생각도 들고요. 그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차에 손상 입었다면 당연히 배상 받으셔야죠. 민형사상 조치가 다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소화기 분말 이렇게 차에 들어가면 제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고의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이 형사법상 이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고요. 또 이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 같은 것들 민형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조치를 다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라는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거나 범죄 신고로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뭐 파출소, 지구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스마트워치 흔히들 많이 아시잖아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다든가 맞춤형 경호를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호시설에 연계가 된다든가 임시 숙소 같은 것들을 또 제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 목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특가법이 적용돼서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법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피해를 봤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게요. 신고도 못하고 보상 절차도 그냥 생략해버리고 아휴 이러고 그냥 끌탕 치고 마는 네.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아, 그럼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호받는 그런 맞아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영상 볼까요? 네, 이번 영상은 도로 위 대환장 파티. 아이고, 환장하겠네. 이건 파티지만 아이고, 이게 환장하겠네. 파티가 아닙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네. 가령 이제 대표적인 꼴불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로 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려는 차 갑자기 그리고 이걸 비켜주지 않는 차 둘 다 정말 꼴불견이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진짜 대환장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네. 검은색 승용차 끼어들려가지고 택시가 충돌하면서 그대로 오토바이가 저렇게 넘어지고 트럭이 다행히 이야, 그 앞에서 멈춰섭니다. 저. 진짜 아찔한 순간이죠. 오토바이 넘어지고 바로 운전자 쓰러지고 트럭이 그 앞으로 지나갈 뻔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나서 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검은 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했고 택시는 비켜주지 않고 그 와중에 피하지 못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그리고 트럭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면서 10년 감수했죠.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큰일 순식간에 날 너무 많은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누가 가장 잘못한 거예요? 이거 봐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말이 있죠. 도낀 객낀. 떡긴, 개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무리하게 끼어든 승용차가 잘못했잖아요. 뒤차가 양보하는 걸 보고 끼어들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끼어든 사람이 이제 잘못한 것 같고 뒤차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면 이제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를 서줬어야 밟고 되는데. 안전하게 이제 멈춰야지. 그걸 또 이제 가겠다고. 양보하기 싫다. 가끔 그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진짜 죽어도 있어요. 나는 내가 할게 가겠다. 그냥 무리하게 가서 사고 났기 때문에 역시 책임을 지고요. 오토바이도 이제 그 좁은 사이를 또 이제 통과하려다 사고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저기서 그냥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야, 진짜 오싹합니다. 끔찍하죠. 근데 도로에서는 내가 잠깐 실수하면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쇄적 지금 보셨잖아요. 연쇄작용을 네. 일으키는 맞아요.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가슴 훈훈해지는 영상인데요. 면접에 늦었지만 자네 합격일세. 뭐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바로 면접 보러 가는 길이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차를 몰고 면접을 보러 가던 운전자, 자, 누구를 발견해요. 누가 차를 멈춰 세웁니다. 갑자기 운전자와 누구와 대화를 해요.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여기 택시가 아닌데요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노인은 제 차 목적지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잠시 뒤에 저렇게 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소지로 모셔다 드린 겁니다. 네. 차에서 내려서 잘 들어가시는지 살핀 뒤에 다시 차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런 분들은 당연히 그냥 합격시켜줘야 되는데 바쁜 면접을 우선이잖아요. 근데 네. 택시인 줄 알고 어르신이 탔단 말이야. 그럼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도 끝까지 모시고. 네. 맞아요. 너무 훈훈하네요. 아니, 운전자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운전자가 주소가 어딘지를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목에 뭔가 걸려 있었다고요. 뭐가 걸려 있었냐? 주소? 뇌졸중 1급 환자라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추정되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된 운전자가 결국 노인을 무사히 집에 모셔다 드린 다음에 다시 면접 장소로 출발했고요. 중요한 면접인데 30분이나 아이고. 늦었다고 해요.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30분 늦었다는 늦으면 거잖아요. 그러면 불합격인가? 그럼 우리가 말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게 사실은 저도 면접을 많이 봤지만 네. 면접 시간에 지각한다는 건 그 면접은 그냥 탈락이죠. 끝났다고 탈락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이 운전자도 30분 늦어서 허겁지겁 갔는데 처음에는 면접관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시간 준수 부탁드렸는데 늦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그랬더니 운전자가 뭐 이 상황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이런 상황이 상황이야. 돼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몸이 아프신 노인분을 모셔다 드리느라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면접관이 그걸 이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면접 볼 기회를 주셨대요. 그런데 네. 1차 면접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어.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앞뒤 안 봐도 돼. 저런 분들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래서 2차도 3차도 합격이야. 이 영상을 꼭 면접관이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그 할아버지 계속 배회하고 계셨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소식을 잘했어. 전해주셨으면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훈훈한 영상 너무 좋네요. 맨날 막 사고 나고, 네. 그렇죠. 도로 한복판에 서 있고 이런 영상 싸우고 보다가 너무 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네. 이걸 보셨으면 합격을 하셨는지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3차까지 합격이야. 그럼 좋겠네요. 네. 저희가 후속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떤 주제 먼저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네. 이겁니다. 친정 엄마랑 남편 욕하다가 이혼당하게 생겼어요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욕을 했길래 이혼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이 부부하시고요. 저는 장모입니다. 네. 자, 이 사연 온라인 사연을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너무 자상한 제 남편은 제 말이라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정도였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저희 친정엄마는 남편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남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요. 아, 장모님, 제가 추석이라 소고기하고 제철 과일하고 좀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시고요. 아이고, 전화가 오네. 여보,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아, 다녀와. 엄마, 이 사람이 엄마 주려고 사왔대. 이거 좀 먹어봐. 그 과일? 출처가 어떻게 돼? 출처? 과일 원산지 말하는 거야? 그게 뭐 중요해? 당연하지. 출처, 원산지, 출산지.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 뿌리가 중요한 거야. 하다못해 마트에서 파는 과일도 원산지가 있는데 자기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출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어디 남편이라고 데려와서 말이야. 엄마, 조용히 좀 해. 나 내 목소리가 그렇게 컸어? 여보, 무슨 소리야? 무슨 출처 얘기했어? 아니. 과일 말이야. 이 과일 여보 어디서 사온 건지 그거 얘기하고 있어. 그랬구나. 난 또. 그 뒤로도 남편은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엄마의 험담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하고 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랑 나눈 대화를 남편이 듣게 된 겁니다.
그 지난번에 네가 준 과일 말이야. 아우 출처도 모르는 놈이 준 거 치고는 맛은 있더라. 달짝지근한. 아니,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작게 좀 얘기해. 이서방 들을라. 여보, 나 들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출처가 그게 나 두고 한 소리였어. 아니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빨리 사과해. 아 싫어. 내가 왜 사과를 하니? 그 과일 사과는 맛은 있더라마는. 사과는 내가 왜 하니? 내가 이런 취급당하는 거 아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서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여보, 우리 결혼 생활이 여기까지 하지. 아니 무슨 여보. 잘 있어 그냥. 아니 어디 가? 잡지 마. 왜 잡아? 출처도 모르는 사람인데. 친정엄마의 험담에 싸늘하게 돌아선 남편. 다정했던 남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대로 남편이랑 이혼하게 될까 봐 너무 겁이 나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이거 어머니 너무 하시다. 그래. 어떻게 이래요? 출처를.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세상 다정다감했던 네. 남편을 이런 이유로 이혼 위기까지 맞게 된 그런 여자의 사연입니다. 안타깝네. 요즘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너무 힘들다면서 온라인에 글을 올린 작성자 A씨가 있습니다. 하소연을 했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의 행동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세무사로 일하는 남편은 사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내에게 지극했냐면 아내가 잘못한 일에도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고 자존심 한번 내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집안일도 열심히 함께 했고요. 또 아내가 요리를 짜게 하든 싱겁게 하든 항상 맛있다고 엄지척했던 그런 아주 소문난 사랑꾼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정도면 정말 인고 부부였는데 맞아요.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그 어머니 때문인 거죠. 단 하나의 고민거리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네. 바로 사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장모 B 씨였는데요. 세무사라는 사위의 직업은 마음에 들었지만 집안 배경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A 씨의 남편은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지고 보육원에서 어렵게 홀로 자랐는데요. 반면 아내 A 씨의 부모는 모두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정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는 결혼 후에도 내내 사위를 미워했고요. 딸한테도 집안 출신을 운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꽁트에서 출처했던 게 그 출생, 집안 출신 얘기했던 건데 아니 그 어디서 태어나건 어떻게 태어나던 간에 그 환경을 잘 극복하고 지금 잘 자라왔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욕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형편이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3년 만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네, 개업해서 자리도 잘 잡았고요. 네. 하지만 장모 B 씨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딸의 설득으로 결혼은 허락했지만 결혼 후에도 사위가 안 보이는 곳에선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사위가 이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겠어요. 솔직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노력해서 세무사가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회도 느꼈을 거라고요. 장모가 날 싫어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알 거예요. 거기서 단절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잘하면 날 인정해 주시겠지 이랬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그건 돼요. 아니죠. 그죠? 사실 아내도 이 남편이 상당히 사랑과 정에 고팠던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아내도 네네. 상당히 남편을 사랑하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뒤에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이게 불티가 돼서 큰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날 딸이 친정엄마 B 씨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남편은 잘해주냐는 질문에 그럼 잘해주지 너무 행복하다라면서 사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그럼 근본도 없는 애니까 잘해주기라도 해야지. 그런 남자들은 언제 바람 피울지도 모르니까 네가 잘 감시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 아내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또 여기서 한마디 했으면 좋은데 엄마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감시할게라고 답했는데 아이고. 문제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남편이 이 내용을 보고만 겁니다. 저런 대화는 다 이거 삭제해야 돼. 그리고 김서방, 최서방도 아니고 근본 없는 애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 그런 거 보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아니죠? 당연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꽤 있어요. 저도 이제 몇 건 상담을 했는데 이 아내분들이 이렇게 좀 남편 뒷담화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하고도 이제 하고 심지어는 친구들하고도 하고 이제 심지어는 뭐 대화를 이제 엿듣거나 아니면 이제 톡을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됐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든요. 남편들이 아내를 네. 믿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 이 사건에서도 이제 남편이 이거를 이제 보고 갑자기 이제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네. 사실은 내가 그 톡을 봤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아니 왜 남의 노트북 보냐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쪼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 이 쪼잔하다란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남자들이 굉장히 듣기 네.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남편은 아내와 대화도 거부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래 냉장고에서 뭘 좀 간섭하려고 그러면 쪼잔하다 그래요. 소심하다 이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네. 아니 근데 좀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좀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한마디 툭에 더 상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감정도 상하고 사이도 틀어지게 되는 건데 아니 아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버럭하고 남편이 이제 대화를 안 하고 이제 그제서야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다 이런 거를. 근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아하. 아내가 고민을 하다가 친정 엄마한테 남편이 이거 봤다. 좀 사과하고 오해 좀 풀어주세요. 그래, 엄마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가서 사과를 했으면 되는데 네. 주말에 갑자기 불쑥 집에 찾아가서 다짜고짜 사위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야, 감히 이거는- 내 귀한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느냐 이렇게 어머, 포근까지 어떡해. 퍼부었다는 거예요. 네. 딸이 엄마를 말렸지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 어머, 남편 마음이 돌아서겠어요? 아이. 그날 이후에 더 싸늘해졌다고 하고요. 아내가 사과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남편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남편이 소심한 성격이라서 뒤끝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화를 안 풀어서 힘들다라고 신경을 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갔는데 아니지 이건 소심한 성격이 아니라 태평양 같이 넓은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날 수밖에 아유, 없어요. 당연한 거죠. 이건 그 아내도 잘못 이해하고 있네요. 네. 이게 여기까지 갔는데 그 마음 돌린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 사건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유, 정말 누리꾼들 반응도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 돌리기 힘듭니다라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남편의 무시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게 아니라 모녀가 무시해서 남편이 더 힘든 건 아니고요. 맞아, 라고 맞아. 반박하는 댓글이 있었고요. 이 글 보니까 부모가 있다고 해서 인성이 다 좋은 게 아니네요. 그래, 맞아요. 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남편의 떠나간 마음 안 돌아옵니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게 그만 포기하고 놔주세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아내는 남편이 이러다가 이혼을 요구할까봐 그게 좀 걱정인 모양인데요. 일단 보면 장모가 사위 뺨을 때리고 그건 아닌 것 비하를 같아요. 한 거잖아요. 네. 이혼 사유가 되겠죠, 이거는. 저도 처음에 이제 뭐 가볍게 이제 이 사연을 듣고 뭐 이것까지 이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연을 자세히 보니까 이혼 시켜야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아내가 이제 뭐 친정 어머니하고 남편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남편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자기들끼리 대화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걸렸을 때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특히 중요한 것은 장모가 사위의 뺨을 때리고 욕을 그래. 했다는 거는 말도 그건 안 돼. 이혼하라는 거예요. 네. 이혼하라는 거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 이번 일로 그 일만 가지고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 계기가 돼서 계속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 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남편이 보육원 출신이지만 힘든 환경을 또 극복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사 시험까지 합격해서 경제활동도 잘하지 아내한테 극진하게 잘하지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남편이 장모한테 뺨을 맞고 뭐 출신 운운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거 분명히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혼 사유로서의 어떤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딱 일회성 한 번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심히 부당한 대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도저히 혼인 생활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 상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갈등이 생길 때요. 사과하기까지 시간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 갈등만 그냥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내는 이혼당할지 말지 그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엄마 손잡고 가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추석 즈음에서는 늘 고부 갈등 얘기했어요. 많이 들리죠. 근데 네. 이제는 장서 갈등 얘기 갈등.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고부 갈등 때문에 상담 많았는데 요즘 네. 장사 갈등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들이 정말 많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우리 이제 허 변호사님도 그러고 장 MC도 굉장히 귀한 딸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남자를 데려와도 성이 안 차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저도 귀한 딸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사위가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 구박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조금 더 잘못하면은 아예 딸 손 잡고 사무실 데리고 오세요. 이혼 시켜달라고. 옛날에는 이혼을 막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이혼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특히 남자들이요. 사실 체격은 이렇게 크지만 마음이 여린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에서 보면 정말 근본 없는 애란 소리 들었죠. 또 장모한테 뺨까지 맞았죠. 이런 상황인데도 잘 풀어져서 이렇게 막 회복 잘 돼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부부들도 있을까요? 더 심한 경우에서도요. 네.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을 해서 변호사님 저 소치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진짜 부부 사이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근데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장서 갈등, 고부 갈등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된 부모의 자식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 감정 이해하고 공감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 입장에서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납작 엎드리셔야 되는데 일단 최소한 기간 동안은요. 그리고 이거를 정서적 어떤 스킨십인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갈등 상황이 지속이 되면 갈등 원인과 내 배우자를 좀 분리시켜 놓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내 가정과 내 남편을 이제 엄마에게서 또 이제 내가 딸의 도리는 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유지를 하면서 좀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을 거치고 또 노력을 했을 때 이런 그 소치화까지 가는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우리 또 이호선 교수님 용한 상담소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잠시 뒤에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나오는 이 팁들, 이런 팁들을 잘 실행을 하시는 것이 사실 진짜로 이혼 사례에서 극복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오는 추석이 무서운 30대 며느리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화목해도 너무 화목해서 고민이에요. 저희 친정은 가족끼리 대화를 잘 안 해요. 다들 성격이 무뚝뚝하기도 하고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살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시댁은 영 다른 거예요. 애정 표현도 어찌나 넘치는지. 처음엔 시댁이 화목하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2년쯤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일단 주말마다 시댁에서 오라 하니까 쉴 수가 없고요. 다들 화기애애한데 저만 꺼다놓은 보릿자루 같아요. 한 번은 남편만 혼자 보내봤는데 더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순서로 전화가 와서는 아가야 어디가 아프니? 밥은 먹었니? 보고 싶다. 하루 종일 휴대폰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화목한 집인데 명절은 오죽하겠어요? 밤새 게임하고 놀면서 웃고 떠들고 걱정은 잘 알아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기가 빨리는 기분이에요. 남편한테도 시댁이 좋은데 가끔 부담스럽다고 말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2년밖에 못 봐서 그래. 친해지면 점점 좋아질 거야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다들 나한테 잘해주시는 좋은 분들인데 내가 부담스럽다는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고
시댁 생각하면 죄책감도 드네요. 이제 곧 명절이라 또 만날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화목하고 근데 좋은 분들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정말 가족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기에는 걱정이 되는 거고 명절도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한 건 복인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이 너무 화목한 건 또 이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소장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그것도 고민이냐. 고민도 가지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족 친밀도가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나는 예를 들어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별로 말 없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갑작스럽게 마치 온 귀가 양귀가 다 울리는 것처럼 하루 종일 떠드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에 가면 일단 정신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 나중에는 갔다 와서도 어지럼증이 생긴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촘촘한 친밀감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당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 싶은 생각에 얘기를 하기도 약간 어색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부적절감도 느끼고요. 내가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가 싶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고민도 되는 이 복잡한 사례 아마 내담자 곧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이랑 정반대로 화목한 집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반대로 되게 조용했거든요. 제가 들어가면서 집안 분위기 다 바꿔버려요. 아버님 찢어진 청바지 입혀드리고 막 핑크색 셔츠 입혀드리고 막 웃음꽃이 만발하게 좀 바꿔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좀 이 화목한 집안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가끔 시댁 가서 명절에 보면 서먹서먹한 집안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다가 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네. 네네. 근데 거기는 이제 대문 열어놓고 살거든요. 맞아요. 근데 쑥 들어오시는 거야, 그냥 동네분들이. 뭐해! 이러고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거야. 근데 이게 놀래 사람이 당황스럽거든.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게 당황스러운 거죠. 뭐 저는 당연히 제가 워낙 말이 많으니까 말 많고 막 이렇게 진짜 많죠. 많이. 그렇죠. 네. 그런 시댁이 사실 좋은데 저 아는 언니 같은 경우는 남편과 해외 여행을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 양력이 아니라 음력생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친 거야. 완전히 전화가 딱 왔다. 어떻게 너는 내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지도 않고 여행을 갈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거 풀어드리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며느리한테는 이런 가족적인 시댁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이게 시댁 분위기에서는 뭐 우리가 남이가 저가 시댁 다 같은 가족이야 이러고 북적북적 이런 분위기고 또 여기 며느리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시댁 뭐 처가 좀 따로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이고 그렇죠. 네. 섞이지 못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조용한 사람이 막 그 와글와글한 곳에 간다 그래서 내가 와글와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듯이 맞아요. 또 내가 너무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인데 너무 조용한 집 가면은 너무 나대는 사람이 돼요. 이런 아주 복잡한 가족 역동안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이 가족이 앞으로도 수십 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적응 시간에 얼마나 걸릴 것인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적응이 잘 되면 문제인데 적응하기까지에 필요한 여러 시간들이나 네. 감정적인 요소들이나 또 사람마다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개인차가 또 다 있어요. 어떤 분은 20년 넘게도 적응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문하는 횟수도 그렇고 가족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도 그렇고 네. 심지어 놀이도 어떤 집은 화투를 계속 치는데 어떤 집은 화투를 치면 또 안 되는 집이 함께 만나서 결혼 맞아요. 생활에 들어가 보면 이게 범죄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고민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참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시댁이 화목하면 며느리는 두렵다. 아이고. 너무 가족적인 시댁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부만의 주말 스케줄을 시작합니다. 아, 이거 중요하겠네. 이게 가족이 정말 딱 뭉쳐가지고 우리는 덩어리야 이렇게 사는 집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집들은 굉장히 화목해 보이고 활동성도 있지만 사생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친밀감이 높은 가족은 지금 가족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워낙에 똘똘 뭉쳐있는 가족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합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얘기는 흔히 우리가 핵가족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집인 거예요. 대개는 결혼을 해서 핵가족이 된다는 건 몸의 분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정서적 분리도 함께 일어나면서 핵가족, 곧
아들, 며느리가 함께 이루어진 새로운 부부가 분리되는 개념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집은 분리가 사실상 안 돼 있고 그 기간이 지금 2년이 지나게 된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부부가 신혼이 시작된다는 건 신혼이 시작되어서 그들만의 시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원가족만의 시간 안에 그냥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주말이 시작될 겁니다. 네. 그 주말 안에는 이 가족들만이 곧 이 새로운 신혼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처음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들이 먼저 시작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로부터 주말을 생성하기 시작하는데 무조건 다 주말만 가는 것이 아니라 3, 2, 1 이런 식으로 시가와의 관계를 조금씩 천천히 줄여가면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는 거 중요할 겁니다. 진짜 애기 없는 아직 신혼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난 주말에 뭐 했어? 시댁 갔었어. 이번 주말 계획은 시댁 갈 거야. 계속 시댁을 가야 되면 부부만의 시간이 진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그래서 주말마다 시댁 가는 거. 근데 그 발걸음을 어떻게 끊냔 말이죠. 그래서 일명 이런 거를 이제 크로스 플래닝 혹은 크로스 데이트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크로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계획과 그리고 원래 그 시가가 가지고 있던 주말의 계획들이 원래는 시가 중심으로 4주가 꽉 차 있었잖아요. 네네. 이걸 내가 생각하는 그 스케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시가 스케줄을 4주 내내 가졌다면 네. 이제 한 주씩 빼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다음 조금 3주씩 가다가 그다음에 또 한 주 빼고 그다음 또 가다가 이렇게 천천히 적응하는 체계적 둔감법처럼 그렇게 스케줄을 재조정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이런 스케줄을 조정할 땐 그냥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시간은 시가대로 약간은 처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시 세우게 돼요. 그러면 신혼부부대로의 계획은 따로 생겨나고 시간은 시가대로의 계획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교차되는 계획을 서로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흔히 말하는 가족 간의 계획의 재배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신혼부부는 주말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그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을 메워나가야 되는 새로운 또 플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넉넉 잡고 한 1년은 가지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가족이 단합이 잘 되고 화목하잖아요. 네.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 그럼요. 그러네요. 쓰면서 놀아야죠.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서 뭐야 내가 쓸게 이거면 뭐 모르겠는데 네. 이게 형제들이 있으면 큰형이 맨날 낼 수도 없는 거고 맞아. 그건 그러네. 그런 문제에서 또 이렇게 부부싸움 해외 있죠. 일방적으로 위에 비해서 네. 친정은 뭐 모임도 없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돈 쓸 일이 없잖아요. 이럴 때 너무 한쪽으로만 돈이 들게 되면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죠. 그러네요. 싸웁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섭섭함이 누적돼서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경제 계획을 세울 때 대개 여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경조사 비용을 이렇게 전체 예산 대비 마련을 하잖아요. 그럴 때 대개 요새 신세대들은 다 1대1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가 쪽에다가 10만 원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처가 쪽에도 10만 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 쓰든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만큼을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최근 부부들에게는 그게 일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총 예산이 얼마인지 그중에 우리가 경조사 비용이 얼마인지 그 경조사 비용 안에 그 시가에 사용하는 비용과 처가에 사용하는 비용은 1대1로 나누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가 쪽에 일이 많아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 대신 처가 쪽에는 다른 선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마음에 서로 흡족하고 안정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이번 추석에도 아마 처가 씨가 이 선물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1대1입니다. 네. 1대1. 자, 두 번째 솔루션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취미를 허락하라. 취미. 이건 뭐냐면 남편에게도 주말이 없어요. 이 시간은 워낙에 친밀도가 높아서 개인의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통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화목하고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화목하다고 하기에는 개인 생활이 또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밀함이 과한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개인이 독립적인 자기의 생활을 구가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물리적 분리가 일어나는 첫 번째 기회이자 첫 번째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결혼을 한 다음에 이 집은 원래 본가로 그냥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주말에 일정이 있거나 남편이 주말에 해야 될 취미가 있고 이 취미를 반복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을 가지고 해 간다면 요건 시가 쪽에다 말하기도 좋아요. 동시에 아내와 남편이 함께 새로운 인생의 여가를 공동 경험으로 만들어내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럴 때 사실 우리가 분리의 명목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하고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며느리의 부담도 조금 줄이면서 부부만의 일과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남편의 건강한 정신적 분리와 가족 간의 분리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주말을 갖되 이 주말을 지금으로서는 남편 중심의 주말을 가져서 시가의 명분도 주고요. 아내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남편도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도록 하는 삼중 효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그렇죠. 식의 대화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근데 누구 하나가 져야 끝나더라고. 아, 맞아요. 이게 협상이 없어. 누군 받아줘야 내가 돼. 그냥 늘 지시죠? 늘 지시죠? 늘 이기시는 것 같던데.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렇죠. 뭘 아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허변 불러야지. 이러고 다시 시작. 맞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시댁이 아무리 좋아도 매주 그렇게 시댁 가는 집은 없어. 당신이 없어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배드민턴 동호회를 들자. 그래서 뭐 매주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이렇게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하셨던 네. 그 대화의 방법이 뭐냐면 문지기 행동은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뭐냐 우리가 남편이 어떤 그 시가하고 매주 시간을 보내는 것 관련해서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 당신 틀린 거야. 이렇게 마치 하나의 행동을 선택할 때 이 찬반 혹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찝어서 패스 혹은 실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걸 흔히 문지기 행동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엔 최악의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남편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남편과 말 그대로 통제가 아닌 대화를 시작해야 될 거고요. 그 대화와 관련해서는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남편의 건강한 정서적 분리. 남편 가족이 좋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정서적 분리를 위해서 활동을 추천하는 거예요. 네. 함께하는 시간을 추천하고 우리들만의 추억 만들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남편을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히 둘의 선택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인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괜찮아요. 정기적인 모임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서 그 주말은 그들과 함께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가에 갔을 때도 저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남편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설명하신다면 시가 쪽에서도 낯설지 않고 그 새로운 이야기에 또 귀를 함께 기울이게 될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연 중에 굉장히 놀랐던 게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댁 가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직 당신이 우리 식구들이 2년밖에 못 봐서 그래. 친해지면 점점 좋아질 거야. 야, 저는 여기서 난항이 예상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 남편이 자기 입장에서만 아니 근데 남편은 생각한 거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실제로? 나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거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우리 아내도 이렇게 좋은 하면 될 거야. 사람들과 같이 그냥 어울리고. 섞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 그거지. 뭐 그렇죠. 저희는 없어. 저희는 없죠. 그렇지, 맞아. 이 아내를 내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 이 그렇죠. 문화 속으로 네, 초대한 네, 건데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웃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잠깐 좋은 건 괜찮은데 계속 좋은 건 익숙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마치 오랫동안 살을 계속 붙이고 있으면 땀나고 나중에 여기 헌대 나거든요. 이런 마음의 헌대가 나는 상황이 이 아내, 곧 며느리에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가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불편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몇 가지 척도가 있어요. 네. 그 첫 번째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며느리가
자꾸 시어머니를 계속 보고 있거나 며느리가 남편만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으로 따지자면 조사를 했더니 시가에 가서 최대한 가장 적절한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2시간이 나왔어요. 2시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2시간이 넘으면 밥 먹고 바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런 그 눈치가 남편에게 좀 있어야 아내에게는 남편의 눈치가 배려로 느껴질 거예요. 맞아요. 이번 추석 때도 그럴 거예요. 차례 지내고 밥 먹고 과일 좀 더 먹고 가 이러면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정 힘들면 멀리 이사 가라. 그거는 시댁을 피해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내가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이어트 할 때 일부러 음식을 멀리하고 사실상 내가 금연을 할 때에도 담배를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내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주변 건강도 같이 지키는 거라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적응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가족의 친밀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의 안정감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약간 거리를 두는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거나 한다면 사실 어쩌다 만나거나 혹은 만남 횟수가 조금 줄어들기도 해요. 대신 이런 가족들은 만남 횟수가 줄어들죠. 대신 관계에 대한 친밀도가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한 번 만났을 때 아주 더 진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족감도 높이면서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가까운 데서 오는 어려움들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는 살짝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대신 만남의 질을 더 높이는 방식도 괜찮을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맞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최종적인 방법은 조금 멀리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게 관계가 때로는 정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아름다움이 있고 풍만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정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타잔처럼 줄을 타고 가지만 누군가에게는 길을 잃는 미로와 같은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남편과 함께 좀 얘기를 해서 내 심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를 남편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도 좋지만 먼저 남편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면 어떨까 싶었더니 남편이 2년밖에 안 돼서 그럴 거야. 더 지나면 괜찮아져. 저도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좀 다를 때에는 구체적으로 행동 방안을 남편과 한두 가지라도 논의를 하죠. 훨씬 좋습니다. 네. 남편의 바람대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아내가 이 가족으로 들어가서 또 같이 막 섞여서 수다 떨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낯설어서 그렇죠. 점점 걸어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이미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는 좀 다를걸요. 그러나 그게 그 원가족처럼 확연하게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다들 서로 간에 오래 함께 있으면 같이 냄새가 배요. 오래 함께 있으면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비슷한 방향으로 말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까지 어느 정도의 동화까지의 조율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배려를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주 가는 것보다 걸러서 이렇게 가끔 가게 되면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젖어드는 거죠. 그리고 저게 반갑고. 이제 지금 2년 차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이가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아이가 생기면 이제 아이가 애 보여주고. 생기면 가서 할 말이 많아. 그렇겠네. 그리고 그러네. 무엇보다 이제 뭐 아이가 생겨서 간다면 최고의 방법이 될 네. 거고요. 네. 그것도 혹시 힘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우리 바로 이번 주가 명절이잖아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은 반드시 끝나거든요. 기한이 있으면 사람은 견디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내도 모종의 목표를 새롭게 남편하고 좀 정하시고요. 정하신 다음에 그게 언제쯤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이런 걸로 무슨 고민을 하나 싶지만 누군가에는 이 고민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중대한 고민보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어려움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명절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도 같아요. 맞아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가서 또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지? 근데 완전 동화는 되지 않고. 네. 근데 저희도 보니까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그 아이를 앞세워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얘기하고 좀 나아지는 거죠. 아마 더 시끄러우실걸요? 네. 며느리가? 그리고 아이 딱 앞세우면요, 딱 이게 어깨에 이게
들어가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일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이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은탑산업훈장은 두산퓨어셀 문형원 상무가 받았고 산업포장은 삼성디스플레이 신진철 상무와 LS일렉트릭 안기령 상무가 수상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전기안전 분야의 최대 행사입니다. 이번 한 주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태풍도 대비해야 되죠. 또 추석도 목전이죠. 그러니까요. 태풍 그리고 추석까지 이번 한 주는 정말 걱정하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